자, 봅시다. 신라 중대의 전개 볼까요? 신라 중대 이제 왕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맨 처음에 무열왕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무열왕부터 볼까요? 거기 보시면 무열왕계의 왕이 계승 나와 있죠. 자, 진골 최초의 왕이 바로 무열왕이죠. 진골 최초의 왕. 다르게 표현하면 중대 최초의 왕 해도 되겠죠. 그래서 신라 중대 최초의 왕이다. 자, 그 다음에 시중 세력의 강화. 자, 시중은 집사부 시중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집사부 시중이 강화된다. 집사부 시중이 강화된다는 건 왕권이 강화된다는 뜻이죠. 시중의 강화. 그 다음에 갈문왕 제도의 폐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갈문왕이라고 하는 건 왕의 친척들에게 붙여주는 칭호예요. 갈문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요 갈문왕 제도를 없애게 되죠. 나중에 이게 좀 비슷한 게 고려 원간섭기 때 심양왕이라는 게 있어요. 비슷해요, 그거랑. 그래서 왕은 아니지만, 실제 왕은 아니지만 왕의 친척들에게 주는 그런 칭호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런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면 내가 왕은 아니, 실제 왕은 아니지만 약간 어깨는 좀 올라가겠죠?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자 요 제도를 없애버리는데, 요 갈문왕 제도의 폐지가 좀 애매한 게 이 무열왕 때 폐지됐다고는 하지만 뒤에 다시 언급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좀 애매한 개념들은 시험에 나오기는 어렵겠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정부 설치. 자, 사정부는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느 나라든 간에 관리감찰기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감찰기구가 사정부라고 하는 거고, 이 사정부를 비롯해서 우리가 조선까지 가게 되면 관리감찰기구를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시대별로 쫙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관리감찰기구인 사정부를 설치하기도 한다. 자, 그리고 백제멸망. 자, 삼국통일의 과정 중에서 김춘추, 무열왕이었던 김춘추는 어디까지만 본 거냐면 백제멸망까지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멸망까지 보고 사망을 한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나머지 고구려 멸망, 나당전쟁, 통일완성, 이거는 전부 다 어느 왕 때? 요 다음에 아들인 문무왕 때. 그래서 여기서는 백제멸망까지만 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갈까요? 문무왕. 자, 문무왕의 업적은 그래서 통일완성. 자, 문무왕의 업적은 통일을 완성한 거다. 자, 그러면 이 통일 완성의 단계가 고구려 멸망, 나당전쟁, 통일 완성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백제 멸망까지, 통일의 과정 중에서 백제 멸망까지만 본 거고, 통일을 다 완성한 거는 문무왕. 통일을 완성하고 나서 또 이 왕은, 자, 거기 나머지 업적을 한번 볼까요? 외사정을 파견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사진이 참 빨개서 참 그렇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한숨을 한번 크게 쉬고 시작할까요? 한숨 기다려봐. 나 한숨 한번 쉬고, 에휴, 정말 한숨 한번 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추스린 후에, 자, 두 번째 업적은 이제 외사정 설치 당연히 들어가고, 외사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사정부잖아요. 요거는 중앙관리감찰. 그 다음에 외사정은 지방관리감찰. 지방관리감찰. 지방관감찰. 그러니까 지방의 관리들은 외사정이 감찰하고 중앙의 관리들은 사정부에서 관찰하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문무왕 하면 또 유명한 게 수증릉이에요. 거기 옆에 사진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자, 이 왕은 내가 삼국통일을 완성했어. 그러니까 내가 나머지, 예를 들면 뭐 일본이 쳐들어올 수 있고 외적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내가 아예 요 신라를 지키는 용왕이 되겠다. 그러면서 나를 여기다 묻어달라. 보통 이제 땅에다가 매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면 이제 불교면 화장을 하거나,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증릉에 묻어달라. 수증왕이라고 썼네. 수증릉에 묻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무왕 수증릉이죠. 신라, 그러니까 경주죠. 경주 근처에 간포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 간포 앞바다에 가면은 여기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 바위가 수증릉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뭐 사람을 묻었던 흔적이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수중능이라고 하지만 뭐 화장을 해서 뿌렸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중능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거와 연결해서 요 전설과 연결해서 이 문무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신문왕이라고 하는 왕인데, 신문왕이 나중에 절을 지어요. 요 근처에다가 얼마 안 된 지역에다가 여기다가 감은사라고 하는 절을 짓거든요. 감은사가 뭐냐면 은혜 감사하는 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바다를 잘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용왕이 돼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쉬어갈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이 아까 수중능이 있는 곳 근처에다가 절을 하나 짓는데, 그 절은 이 아래에, 그러니까 절에 이제 중앙 건물이 뭐 대웅전이나 이런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 건물의 지하에 다른 절에는 없는 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터만 남아있지만 그 터를 보면 그런 구조가 남아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대웅전에 밑에 지하실이 있고 그 지하실은 요 바다와 통로로 수로 같은 걸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왕이 된 아버지가 요 절에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절이 바로 감은사라고 하는 절이고, 물론 지금은 절은 없어지고 절 터만 남아 있고요. 그 터에는 감은사 석탑, 감은사지 3층 석탑이라고 해서 양쪽에 두 개의 석탑이 아주 웅장하고 강건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감은사라고 하는 절은 이 수중능에 묻힌 아버지를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신문왕이 지은 걸로 알 수 있구나. 자, 어쨌든 여기서는 통일을 완성. 이게 이제 가장 문무왕의 중요한 업적이겠죠. 자, 그 다음에 왕이 신문왕이고요. 우리가 신문왕의 업적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제왕권의 확립, 전제왕권의 확립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제왕권이 뭐냐? 왕권 세졌다는 뜻이야. 그래서 통일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체제 정비를 하면서 왕권이 엄청 세졌을 때, 그때가 바로 신문왕이에요. 그리고 업적이 되게 많아요, 신문왕이. 자, 그러면 신문왕의 업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가로 3번에 신문왕. 자, 그런데 이제 신문왕 때 신문왕이 왕이 되자마자 일단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돼요. 왕이 되자마자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김흠돌의 난이에요. 김흠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 신문왕의 장인어른. 그런데 자기 사위가 왕이 되자마자 반란 일으키죠. 자, 그랬는데 이 신문왕이 침착하게 요 반란을 진압을 하면서 오히려 자기의 발전에, 자기의 왕권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귀족들을 다 제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반란이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왕권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왕권이 강화되는, 그리고 귀족이 숙청, 귀족들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 게 바로 김흠돌의 난. 그래서 시험에 그 사료에는 흠돌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요. 김흠돌이라고 이렇게 다 나오지 않고 그냥 흠돌이 반란 일으켰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김흠돌의 모욕 사건, 반란 사건이죠. 김흠돌의 난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중앙관제 정비, 지방행정 조직 정비, 군사 조직 정비 이렇게 쭉 나와 있죠. 한번 살펴봅시다. 자, 중앙행정에서는 14부를 완성하게 돼요. 14부. 자, 우리가 앞에서 법흥왕 때 병부를 설치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위화부, 영객부, 뭐 창부, 집사부 이렇게 쭉 해서 내려와서 총 부서가 14개로 정비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라는 14개의 부서로 정비가 되었구나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방조직, 지방행정조직 봅시다. 자, 지방행정. 자, 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통일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그 통일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영토가 넓어졌겠죠. 그럼 이제 그 영토를 정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행정 조직은 어떻게 정비했냐면 구주 오소경으로 정비를 하게 돼요. 구주 오소경. 자, 신라는 원래 5주였었죠. 5주. 그런데 그게 9주가 됐는데 이제 늘어난 거죠. 근데 이것도 좀 공평하게 신라 땅이었던 땅을 다시 정비해서 3개로, 고구려였던 옛 땅, 고구려로부터 뺏어온 땅을 3개, 3부로, 그 다음에 3주로, 그 다음에 백제 땅이었던 거를 3개로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배치를 해서 총 9주로 정비를 하게 돼요.
자, 그다음에 오소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요한 도시에다가 설치한 그런 행정구역인데 이 오소경이라고 하는 거는 설치 이유를 좀 알아두시면 돼요. 오소경을 설치한 이유는 수도가 이렇게 이제 통일을 했으면 수도가 경주 이렇게 한쪽에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나머지 지역에다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요 지역 수도가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소경을 설치한 이유는 뭐냐? 수도의 치우침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도가 치우쳐 있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지방 세력을 감시하기 위해서. 지방 세력의 성장을 감시하기 위해서 옛 고구려나 백제의 귀족들을 옮겨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데려다 놓고 지켜보기 좋잖아요. 데려다 놓으니까. 그래서 감시하기 좋게 지방 세력의 성장을 감시하기 위해서 오소경이라고 하는 거 설치해요. 이 오소경은 뭐 서원경, 중원경, 금관경, 뭐 남원경 뭐 이런 식으로 자 오소경, 북원경 이런 식으로 설치한 거죠. 자, 그다음에 군사제도로 가도록 합시다. 군사 조직을 정비했는데 자 군사 조직은 구서당 10정으로 정비를 하게 되죠. 구서당 10정. 자, 구서당이라고 하는 건 중앙군이고요. 그 다음에 10정은 지방군이에요. 그래서 중앙군과 지방군을 구서당 10정으로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 구서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서당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군대의 단위를 얘기하는데 자, 백금서당, 천금서당, 녹금서당 뭐 이런 식으로 군대 이름이 붙어 있는 거고 이 서당이라고 하는 군대가 9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서당 안에는 요 구서당 안에는 9개의 서당 안에는 고구려인, 신라인, 백제인, 말갈인, 보덕국인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사람들 통일을 했으니까 그 나라 사람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군대를 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사람은 뭐 무슨 서당, 백제 사람은 무슨 서당 이런 식으로 이제 편입을 시킨 거죠. 그래서 요 구서당의 의미 중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민족융합. 아, 이게 민족융합을 나타내는 거구나. 민족융합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정이라고 하는 건 일주에 일정을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일주에 주마다 정 하나씩. 그러면 주가 총 몇 개였어요 아까? 9주. 아까 9주였죠. 9주 오소경에서. 그러면 원래는 군대가 몇 개 있어야 해요? 9개.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있어. 10개야. 10정. 그래서 한 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지역 이름이에요. 한 주에 2정을 배치했어요. 그러니까 한 주에만 2개를 배치했어. 왜? 한 주는 여러분 지도에 보면 제일 넓어요. 그리고 국경 지역이야. 그래서 한 주에다가만 2개를 배치한 거죠. 10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서당 10정. 이렇게 중앙제도, 중앙정치조직, 지방행정조직, 군사조직 이런 식으로 어떤 통일을 하고 나서 기본이 되는 체제를 정비를 한 게 신문왕. 뿐만 아니라 유교를 강조하면서 학교도 설치하게 되네요. 국학 설치. 국학을 설립하게 되죠. 국학이라고 하는 건 신라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중앙교육기관이죠. 학교. 유교를 공부시키는 학교. 그래서 국학을 설치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토지제도의 변화도 있었어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죠. 자, 귀족한테 도움되는 땅은 뺐고 그 다음에 왕권 강화하는 토지는 혜택 조금인 토지는 주고 자, 그래서 뭘 줬냐? 관료전 지급. 자, 관료전은 혜택 조금인 토지니까 줬어요. 혜택 많은 토지는 뺏었죠. 노급 폐지. 그렇죠. 노급은 폐지. 자, 노급 폐지. 자, 그래서 관료전 지급, 노급 폐지. 여기까지가 신문왕의 업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갈까요? 7번, 8번. 자, 갑시다. 요 신문왕의 이런 정치를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어떤 유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만파식적. 그 다음에 가문사. 아까 가문사는 설명했고 만파식적. 자,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건 적이 필이에요. 필이 적자야. 그래서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건 대나무로 만든 필인데 이 대나무에 깃들여 있는 전설이 자, 아까 용왕이 됐던 아버지인 문무왕과 그 다음에 또 신이 됐다는 김유신, 친척 할아버지죠. 이제 이사 신문왕한테 요 친척 할아버지인 김유신과 아버지인 문무왕이 같이 대나무를 하나 보낸 거예요. 어느 날 섬이 떠내려왔는데 거기에 대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이게 막 2개로 갈라졌다가 합쳐졌다가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점쟁이를 불러다 물어봤겠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김유신과 문무왕이 너한테 보내는 선물이다. 이걸 가지고 피리를 불면 태평성대 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피리가 만파식적이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비가 막 오다가 피리를 불면은 막 잔잔해지고, 파도가 막 치는데 피리를 불면 잔잔해지고. 거짓말이겠죠? 당연히. 그만큼 그 시대에 태평성대 안정적인 그런 사회다, 왕권이 강화된 사회다라는 걸 나타내는 상징적인 어떤 상징물이 바로 만파식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달구벌 천도 계획. 달구벌로 천도하려고 계획했었지만 실패. 자, 그럼 달구벌이 어디? 대구예요. 그래서 대구로 천도할 뻔 했다가 실패. 결국에는 신라라는 나라는 한 번도 천도한 적은 없죠. 쭉 경주, 금성이 쭉 수도인 거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신문왕의 업적이고요. 한 장 넘기시면 신문왕의 즉위교서 흠돌 이름 나오는 그 사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효소왕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성덕왕으로 가도록 할까요? 자, 성덕왕의 가장 큰 업적은 아까 백성들한테 나눠준 토지가 뭐였어요? 정전지급. 그래서 정전지급 역시 왕권을 안정시킨 거죠. 자, 정전지급 나와 있고요. 국학의 재정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정전지급, 정정은 백성들한테 나눠준 토지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발해 공격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남쪽에 있는 나라가 통일신라죠.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나라가 발해인데, 이때 발해와 당나라가 싸우게 돼요. 그리고 당나라가 그러니까 당나라가 열받았어. 그래서 신라한테 얘기를 한 거죠. 너네가 좀 공격 좀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신라가 발해를 공격을 하러 갔다가 결국에는 그때 갔을 때가 폭설이 내리고 굉장히 기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됐지만 어쨌든 공격을 하러 갔잖아요. 당나라의 말을 듣고. 그래서 당나라로부터 이제 이제 영토를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자, 그게 발해 공격.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경덕왕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경덕왕. 자, 경덕왕 때는 다시 왕권이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귀족한테 혜택 더 많은 토지가 부활돼요. 뭐였어요? 혜택 많은 토지? 노급. 그래서 노급이 부활돼요. 그래서 노급이 부활됐다는 것만 보더라도 다시 누구의 힘이 세지고 있구나. 진골 귀족의 힘이 세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노급 부활이에요. 그래서 노급 부활이 바로 경덕왕의 그때의 일이구나. 왕권이 약해지고 있구나. 자, 거기 보시면 중국식 명칭 사용, 노급 부활. 관료전이 폐지되고 노급이 부활된 거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하기 시작했고, 성덕대왕 신종. 자, 경덕왕이 성덕왕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서 범종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범종이 우리한테는 에밀레종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종이에요. 가장 잘 만들어지고 소리도 유려하다는 그게 에밀레종.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나왔죠. 불국사, 석굴암, 성덕대왕 신종. 자,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경덕왕 때부터 지금 만들기 시작해서 요 아들대에 가서 완성돼요. 이 경덕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해공왕. 세 가지 유물 전부 다 불국사, 석굴암, 성덕대왕 신종이 성덕왕의 업적을 기린 거니까 요거는 이제 경덕왕 때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완성은 언제? 세 개 다 해공왕 때. 그래서 완성은 다 해공왕이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신라 중대 마지막 왕, 그리고 아까 제가 피살됐다고 했죠. 피살된 왕이 해공왕. 근데 해공왕 때는 지금 거의 신라 힘이 왕권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반란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공의 난을 굴육각간의 난이라고 그래요. 각간이 신라에서는 좀 높은 벼슬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벌찬을 말하는 거여서 이제 고위 관리들이 말하자면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계층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대공의 난을 비롯한 굴육각간의 난, 그리고 김지정의 난, 그리고 김지정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 이 해공왕이 이때 이 중간에 피살이 돼요. 그래서 왕과 왕비가 피살되면서 신라 중대가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자, 그게 해공왕 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왕권이 강화됐던 시기에 바로 이
신라 중대. 특히 이 중에서는 어느 왕을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냐? 업적 제일 많은 왕이 당연히 누구예요? 신문왕이죠. 그래서 신문왕이 업적이 제일 많으니까 제일 중요하겠지. 그래서 신라 중대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왕은 신문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신라 하대로 갑시다. 자, 신라 하대로 가면 그럼 어떻게 바뀌는데, 자, 신라 하대는 신라 중대가 왕권이 셌잖아요. 반대로 이제 왕권이 약화되는 시기겠죠. 자, 왕권은 약화되고 진골 귀족들은 왕위 쟁탈전으로 힘이 세지고 이런 과정이죠. 봅시다. 자, 봅시다. 그러면 왕권의 약화. 자, 왕권의 약화는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냐? 역시 마찬가지로 집사부 시중의 약화. 집사부 시중이 약화되고, 자, 그리고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면서 왕권이 약해지는데요. 보통 150년 정도의 기간이라면 왕이 어느 정도로 교체되는 게 정상이냐면 보통은 한 5명에서 10명 사이, 많아도 10명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정도의 왕이 나타나면 요건 정상. 그런데 이때 신라 하대 150여 년간 왕이 20명 이상 바뀌어요. 그럼 왕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거는 일단 왕권을 안정시킬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왕이 이렇게 자주 바뀐다는 건 A가 B를 죽이고 C가 또 B를 죽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교차되는, 맞물리는 거예요. 계속 이 앞에 사람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고 또 이 사람을 제거하고 딴 사람이 왕이 되고 이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권이 정말 엉망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진골 귀족의 왕위 쟁탈전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 왕위 쟁탈전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열한계랑 내물한계랑 싸우는 거예요. 무열한계랑 내물한계랑 서로 왕 되려고 막 싸우는 거. 왕위 쟁탈전이 굉장히 활발해지게 되고 150여 년 동안 20명 이상의 왕이 바뀌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왕위 쟁탈전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시기가 왕권이 약화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진골귀족은 어떻게 되는데요? 진골귀족의 권한은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진골귀족은 당연히 화백회의나 상대 등이 강화되겠죠. 화백회의나 상대 등이 다시 강화되는 시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왕권 약해지고 진골 세지고 이제 이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고, 그 다음에 노급은 이미 이때 부활됐다고 했죠. 아까 어느 왕 때 노급이 다시 부활돼요? 경덕왕 때 이미 노급은 부활돼 버린 상태예요. 노급은 이미 부활됐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왕위 쟁탈전이 중앙에서는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지방에까지 신경을 못 쓴다고 했죠. 그래서 지방에는 또 다른 애들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게 지방호족이죠. 지방호족 얘기를 먼저 합시다. 지방호족이라고 하는 세력이 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지방호족이 되냐? 자, 지방호족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지방호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중앙의 왕위 쟁탈전에서 밀려난 세력들이 있어요. 지방으로 내려온 그런 귀족들, 또는 아예 지방에서 촌주, 내가 지방을 다스리는 촌주였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장보고라든가 이런 해상 세력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해상 세력이나 아니면 군인들, 군진 세력이라고 해서 군인들이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력들이 나중에는 호족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호족은 스스로 장군이나 성주라고 칭해요. 성주나 장군이라고 스스로 나 장군이야 이렇게 칭하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땅이 따로 있겠죠. 자기들의 세력이 있고, 그러면 내 땅이 있으면 여기에 사는 백성들이 있겠죠.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다스려요. 이런 걸 행정이라고 그래요. 행정권. 자, 그 다음에 여기 사는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겠죠. 그러면 조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말하자면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 중에서 사람들 뽑아가지고 군대도 있어. 군대, 군사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 땅 있고 여기 백성 있고 내가 여기 다스려. 세금도 걷어. 군대도 있어. 그럼 이거 뭐나 마찬가지예요. 나라네. 하나의 국가예요. 그래서 신라라고 하는 나라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이런 호족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의 약간 반독립적인 세력들, 신라의 약간 독립적인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방 호족이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포섭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세력을 키워가게 되고, 그리고 이때 육두품, 이제 육두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육두품들 같은 경우는 자,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유학 갔다 오고 똑똑해도 고위관리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골품제의 모순을 비판을 해. 그런데 나라에서는 받아주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신라를 싫어하게 돼. 반대하게 되죠. 반신라적 성향을 띠게 돼. 자, 그리고 결국에는 신라를 비판하고 반대하다가 나를 받아주는 세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나를 받아주고 필요로 하는 세력이 누구냐? 호족. 그래서 결국에는 호족과 결탁하게 된다. 호족과 결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로 다시 가볼까요? 진골의 왕위쟁탈전이 활발하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꼭 문제를 일으키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왕위쟁탈전의 과정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지방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런 반란이 김원창의 난, 김범문의 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보고의 난, 이런 반란들이 왕위쟁탈전과 관련된 지방 반란들이에요. 그래서 김원창이나 김범문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왕에서 밀려나거든요.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왕에서 밀려난 거에 대한 불만. 장보고는 어떤 사람을 왕이 되게 도와줬는데, 왕이 되게 도와주면서 이 사람이 자기 딸을,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아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으로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장보고의 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게 신라하대.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진골이 세지니까 이 세진 힘으로 진골이 백성들을 수탈을 하게 되고, 백성들이 이제 못 견디겠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농민 반란이 일어나기도 해요. 자, 이때 일어난 농민 봉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원종과 애노의 난. 자, 원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 또는 뭐 적고적의 난, 이런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특히 원종과 애노의 난, 진성여왕이라고 하는 신라 하대 여왕이 한 명 더 등장하거든요. 그 진성여왕 때 원종과 애노의 난. 그래서 신라가 망해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신라 하대의 상황이죠. 자, 여러분 책에 11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신라 하대 사회의 동요라고 해서 첫 번째, 전제 왕권의 약화와 붕괴, 그 다음에 귀족 연합 정치, 다시 귀족의 힘이, 진골의 힘이 세졌다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지방 반란, 김원창의 난과 김범문의 난과 장보고의 난. 요거는 전부 다 왕위쟁탈전과 관련된 지방 반란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농민의 몰락과 밀란. 가장 대표적인 밀란이 뭐였어요? 원종과 애노의 난. 자, 이거는 진성여왕 때 원종과 애노의 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호족의 성장, 지방호족. 자, 지방호족은 반독립적인 세력인데 거기 보시면 가로 2번에 지방 세력의 등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호족이 되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몰락한 중앙 귀족 해상 세력, 군인 세력 뭐 이런 사람들이 지방 호족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자, 활동을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스스로 성주나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자기 백성 있고 땅 있고 세금 걷고 다스리고 군대 있고 거의 뭐 나라나 마찬가지네. 그래서 활동 보시고, 자, 그다음에 육두품 되게 불만 많다고 했죠. 그래서 반신라화 되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누구랑? 호족이랑 결탁을 하게 되죠. 자, 거기 115페이지 한번 보세요. 114페이지 마지막 한 명 우리 체크를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때 신라에 반대하던 가장 대표적인 육두품이 최치원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라 하대에서는 이 사람 이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최치원이라고 하는 인물. 자, 이 최치원은 굉장히 똑똑해요. 천재야 거의.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 유학을 10대 시절에 당나라 유학을 가서 당나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빈공과라고 하는 시험에 합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벼슬을 해 공무원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간에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고 내가 아무리 막 당나라에서 유명하고 막 벼슬을 하고 해도 이 사람의 신분이 육두품이에요.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골품제를 워낙 따지기 때문에 이 사람 똑똑한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능력이랑.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뭔가를 좀 건의를 하고 신라를 좀 고쳐보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먹혀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벼슬을 다 그만두고 은둔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가장 어떻게 보면 비운의 육두품 신라 하대 중에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최치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 하나 알아두시고 플러스
그러면 이거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사람이야? 왕으로 하면은 이 사람이 어느 왕 때 사람이냐면 진성 여왕. 아까 신라 마지막에 여왕 한 명 더 있다고 했죠? 그 왕 때가 진짜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왕이 진성 여왕이에요. 자, 그래서 진성 여왕 하면 원종과 애노의 난 아까 그리고 최치원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라 하대의 전개. 자, 이제 구체적인 왕들이 나와 있어요. 115페이지로 가보세요. 신라 하대의 전개. 거기 보시면 선덕왕. 요게 이제 신라 하대의 첫 번째 왕이 선덕왕이죠. 자, 그래서 선덕왕. 거기 보시면 내물왕의 10세손이다. 아까 말했죠. 내물왕개와 무열왕개가 싸워. 여기는 지금 내물왕개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리고 원성왕은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걸 실시했어요. 자, 독서 삼품과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독서한 거를, 공부한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학이라고 하는 학교가 아까 있었잖아요. 신문학 때 만든 그거의 졸업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국학을 다니면서 공부 되게 열심히 했다. 그래서 시험을 봤어. 그래가지고 공부한 거를 가지고 능력 위주로 시험을 봤는데 그거를 가지고 상중하, 삼품으로 나누어서 관리로 등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능력에 따른 뭐 등용 시험 이렇게도 나오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국학의 졸업 시험 같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능력에 따라서 공부 많이 한 애들한테 높은 벼슬을 주겠다는 건데 이러면 공부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누가 반대할까요? 진골귀족이 반대하겠죠. 그래서 진골귀족의 반발로 잘 시행되지는 못해요. 반대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독서 삼품과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헌덕왕 때는 김원창의 난, 김번문의 난. 김원창과 그의 아들인 김번문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김주원이라는 사람이 왕위 쟁탈전에서 밀려나거든요. 그거에 대한 불만. 그래서 왕위 쟁탈전과 관련된 지방 반란이구나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흥덕왕이 등장하게 되죠. 흥덕왕은 사치금지령. 그 다음에 청해진 설치. 자, 청해진 설치한 사람이 누구예요? 장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장보고. 그래서 장보고가 이때 등장하는구나. 자, 사치금지령을 내렸고 말 그대로 사치를 금지하는 그런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군인을 하고 있던 장보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적으로 많이 잡혀서 팔려가는 걸 보고 해적한테 잡혀서 팔려가는 걸 보고 다시 돌아와서 해상에다가 기지를 설치한 거예요. 그게 청해진. 그래서 청해진을 설치했던 게 바로 흥덕왕 때구나. 자, 그런데 이 흥덕왕 때 중간에 자, 누군가가 장보고를 찾아와요. 그래서 장보고에게 왕이 되기를 도와달라고 하고 실제로 장보고는 목숨 걸고 이 사람이 왕이 되게 도와줘요. 그게 신무왕이고 그 도와줄 때 이 왕이 약속했던 건 네 딸을 왕비로 삼아줄게. 그래서 신무왕의 아들인 거기 보시면 문성왕 나와 있죠. 이때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아주려고 했는데 역시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장보고가 요거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게 장보고의 난. 그래서 장보고의 반란이 나와 있고요.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신라가 막 거의 막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엉망인 때가 어느 왕이냐? 진성여왕. 자, 진성여왕 하면 두 가지 기억나야 되겠죠. 첫째, 농민봉기 뭐였어요? 원종과 애노의 난. 그 다음에 굉장히 천재적인데 건의했다가 까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은둔생활 누구예요? 최치원. 최치원의 이때 시무책을 발표를 해요. 시무책. 시무책이라는 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왕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시무십조. 자, 그래서 시무십조. 그 다음에 원종과 애노의 난 이런 것들이 진성여왕. 그리고 나서 신라가 망해가고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왕이 경순왕.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밑에 보시면은 신라 중대와 신라 하대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놨어요. 신라 중대는 왕권 세고 귀족은 약하고 반대로 신라 중대는 귀족이 세지고 왕권이 약해지고 육두품도 밀려나고 이런 시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면 발해의 건국과 성격, 발해까지 나와 있죠. 발해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남북국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남국의 얘기를 쭉 한 거고요. 이제 북국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현재 국가로 따지면
어느 나라에 해당될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사실 조금만 걸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한반도에는. 그러면 발해라고 하는 나라의 땅이 있다고 칠 때 지금 현재 국가로 따지면 대부분 어디? 중국이죠. 중국과 러시아에 걸쳐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봐도 일단 발해에 대한 어떤 뭐 유물이나 유적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요즘에는 개발 붐이 불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중국이나 러시아도 이런 극동 지역까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물이나 유적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발해에 대한 기록 자체가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해에서는 시험에 어떤 게 나오냐. 심지어는 발해에서는 보통 우리가 왕 하면은 뭐 이때 이제 발해의 왕 이름이 고왕, 무왕, 문왕 뭐 왕의 이름이 이렇거든요. 그런데 심지어는 시험에 내다가 낼 게 없으니까 어떤 것까지 물어보냐? 왕의 본명까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대조영 알죠 여러분? 나라 세운 사람 그 사람이 고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왕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도 물어본다. 그래서 발해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뭐까지 물어보냐면 왕의 본명도 물어보고요. 두 번째 왕의 이름도 물어보고 두 번째 연호도 물어봐요. 연호. 발해는 이런 중요한 왕들의 다 독자적인 연호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해에서는 왕의 이름, 그 다음에 연호, 그 다음에 이제 뭐 업적, 나머지 업적 이렇게. 그래서 발해는 진짜 기록이 별로 없어서 정말 탈탈 물어본다. 탈탈 털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발해에서는 자,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발해라는 나라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죠. 그래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발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라고 했죠. 중국에서는 발해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자기 나라의 소수민족의 국가였다고 가르쳐요. 아까 우리 동북공정 프로젝트 얘기했죠. 그런 식의 일환으로 발해도 우리나라 역사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는 러시아마저도 자기 나라의 저기 지방 정부 어디에 역사였다 이렇게 가르쳐요. 중국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땅도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역사밖에 없네. 그래서 그 역사마저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발해라는 나라는 완전히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발해에서 정말 중요한 건 발해가 우리나라야. 발해 우리 거야. 라고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증거.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해에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건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어. 정말 계승했어. 요거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려면 발해가 우리나라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대외관계 같은 걸 보면은 발해가 우리 민족이구나 라는 것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적과 더불어 대외관계. 그래서 첫 번째는 고구려 계승의식, 두 번째는 왕별로 4명 나오거든요. 왕이. 이 4명의 업적과 더불어 대외관계.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보면 발해는 요 두 가지. 왕의 업적과 대외관계, 첫 번째는 고구려 계승의식, 요 두 가지가 가장 핵심. 하지만 디테일하게 왕의 이름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연호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게 발해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발해의 건국과 성격 먼저 가보도록 할까요? 자, 발해는 누가 건국했어? 우리 다 알잖아요. 대조영이 건국을 했죠. 자, 발해는 고구려가 멸망을 했어요. 668년에 망했죠. 딱 30년 후에 698년에 이 당나라한테 뺏겼던 그 자리 있죠. 윗부분 그 자리에다가 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7세기 말에 당이 이제 통제가 약화되게 되자,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화지게 되자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이 나라를 세우게 된다. 자, 어디다 나라를 세웠는지 한번 보세요. 길림성 돈화시 동모산 기슭, 이 동모산 기슭에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그러면서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게 된다. 아까 우리 남북국 얘기했었고요. 여러분 밑에 사료탐구 한번 보세요. 이거 제가 미리 다 얘기해버렸네. 자,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쓴 사람이 누구였고?
유득공이란 실학자였고, 그 다음에 남북국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온 책이 어떤 거였고, 유득공의 발해고, 그 다음에 김정호의 대동지지. 여기 나와 있네요. 거기 밑에. 그래서 아, 이 남북국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한번 쭉 볼게요. 그냥 자, 연호를 천통이라고 하고 처음에는 진이라고 했다가 발해로 고쳤다. 이거 이제 조금 이따 정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는 119페이지를 먼저 가도록 할게요. 발해의 성격을 먼저 갑시다. 첫 번째, 국민 구성의 이원성. 자, 발해는 고구려인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배층은 고구려인이고 피지배층은 대부분 누구예요? 말갈족이죠. 말갈 별로 못 들어봤는데 말갈이 나중에 여진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여진족, 이 만주 지역에 살고 있던 여진족들이 이 발해의 피지배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배층은 고구려인, 피지배층은 말갈인. 그래서 이 자기의 전통을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갈족은 원래 유목민족인데 이 말갈족의 전통을 또 말갈족 내부에서는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가로 2번 고구려, 계승, 의식.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발해에서는 고구려 계승 의식이 중요하구나. 자, 고구려 계승 의식에서 첫 번째는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예요. 일본에 보낸 국서. 외교 문서에 여기 뭐라고 썼냐면 분명히 발해에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고려왕 또는 고려국이라고 써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칠판에다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고구려국 또는 고려국 이렇게 썼죠. 이 당시에는 고려라는 표현과 고구려라고 하는 표현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액면가대로 받아들이면 아직 생기지도 않은 고려라는 나라 이름이 왜 나왔냐. 그게 아니고 고려나 고구려나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고려라고 해도 되고 고구려라고 해도 되고. 자, 분명히 발해에서 보낸 외교문서.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는 고려야 또는 우리나라는 고구려국이야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 그래서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본인들을 고구려나 고려로 인식하고 있다. 즉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무왕과 문왕 때 외교 문서를 보냈는데 이 외교 문서들에서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자, 여기는 문화적인 유사성이에요. 고구려 문화랑 발해 문화랑 되게 비슷해. 그래서 어떤 것들이 비슷하냐면 일단 기와, 우리가 보통 와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기와의 문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은 발해 기와와 고구려 기와가 거의 비슷해.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치미라고 하는 거 나오죠. 치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뭐라고 하면 될까요? 지붕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런 지붕 가운데 이렇게 장식하는 거 보이죠? 요런 게 치미예요. 요런 게 치미야.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막 이렇게 날아가게 생긴 거 보이죠? 그게 바로 치미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고구려 거랑 발해 거랑 똑같아. 그래서 비슷하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와나 치미나 그 다음에 온돌. 자, 우리 전에 온돌은 어느 나라에만 있는 거다. 고구려만 있는 거다. 우리 그런 얘기 했었죠. 중국은 없어. 그런 얘기 했었어요. 온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불상이라든가 뭐 석등이라든가 이런 거 다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유사성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무덤 양식도 되게 비슷해요. 굴식 돌방 무덤. 이건 우리 문화 파트 가서 다시 자세히 할 거예요. 굴식 돌방 무덤. 이런 양식 또는 모주림 천장이라고 해서 이런 천장의 구조. 이런 거 되게 비슷해.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유사성을 통해서도 고구려 계승 의식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발해의 유민들이 고구려를 계승한 또 다른 나라로 많이 망명을 해요. 발해가 망하고 나서 이 지배층들이 고구려를 계승한 또 다른 나라로, 우리나라 중에 또 다른 나라로 망명을 대거한다. 그게 어느 나라예요? 고려. 그렇죠. 다 동족 의식이 있다는 얘기. 다 우리나라네?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구려 계승 의식.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자, 고구려정 요소와 당나라, 중국의 요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시고 일본에 보낸 국서에도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발해 정치의 특징에서 발해도 왕권이 굉장히 센 나라고요. 독자적 연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독자적인 연호를 가지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중국하고 대등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발해 정치의 특징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제 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왕이 고왕.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모두 기억해야 돼요. 우리 왕의 이름. 그쵸? 고왕의 이름이 뭐예요? 나라 세운 사람이니까 누구? 대조영, 대조영이죠. 그래서 대조영이구나 알 수가 있고, 이때의 연호, 아까 우리 발해의 처음에 연호가 뭐였어요? 천통. 예, 천통 연호를 사용하죠. 그래서 천통 연호를 사용한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고왕의 업적이 뭐예요? 건국, 나라를 세웠어. 자, 동모산 기슭에다가 나라를 세웠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조금 다른 게, 원래 나라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발해가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발해는 언제 등장해? 자, 원래 나라 이름은 뭐였냐면 진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발해로 바뀌는데, 이 나중에 발해로 바뀐다고 했어도 결국에는 어느 왕 때 바뀐 거예요? 고왕 때. 그러니까 고왕 때 나라 이름이 한번 바뀐 거죠. 원래 이름이 뭐였는데? 진. 처음 만들어질 때 진. 그러다 이 진이 뭘로 바뀌어요? 발해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발해로 바뀐 거는 이제 중국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서 발해 군왕으로 책봉되고 하면서 이제 발해란 이름을 쓰게 되는데, 어쨌든 고왕 때의 업적은 건국인데 처음에 나라 이름은 처음에 발해가 아니구나, 진이었구나. 그러다가 발해로 바뀌었어요. 고왕 때 이게 다 있었던 일들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으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왕은 거기 보시면 무왕이라고 나와 있죠. 무왕. 그래서 두 번째 왕은 무왕. 무왕은 8세기 전반기라고 보시면 돼요. 8세기 초반. 자, 그 다음에 무왕의 본명 알아야 되죠. 우리 무왕의 이름이 뭐예요? 대무예. 대무예고, 그 다음에 연호는 인한연호. 그래서 연호까지 알아두자. 본명도 알아두자. 자, 무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업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무왕은 당과 신라와 적대적이었어요. 당과 신라와 적대적이야. 자, 왜 당과 신라와 적대적이냐면,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는데 그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예요? 나당연합군. 그쵸? 통일신라와 발해, 나당연합군. 그러니까 통일신라 발해란다. 당나라와 통일신라죠. 신라. 자, 그래서 당과 신라와는 사이가 별로야. 적대적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당이 있고 신라가 있는데 같이 발해를 협공이라도 하면 망하겠네. 큰일 나겠네. 그래서 발해는 고립되지 않으려면 주변에 누군가와 또 친선 관계를, 교류를 맺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랑 친하게 지내냐면 돌궐. 돌궐은 중국의 북방민족 중에 하나예요. 돌궐과 그 다음에 가까운 일본. 그래서 일본과 친선 관계. 자, 당과 신라와는 적대적. 그 다음에 돌궐 일본과는 친선 관계.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던 게 바로 무왕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한 번 사고가 있었어요. 중간에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자, 당나라의 산둥반도, 산둥지방, 덩저우, 산둥반도의 덩저우 지방을, 등주 지방을 공격하기도 하죠. 자, 당나라의 산둥반도의 등주, 덩저우 지방을 공격하기도 하는데, 자, 이거를 누구를 시켜서 공격을 하냐? 장문유. 장문유는 발해의 수군이에요. 장군. 그래서 장문유로 하여금 당나라의 산둥지방의 등주를 공격하게 한다. 자, 그러면 왜 당나라를 공격했는데, 자, 당나라를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흑수말갈 때문이에요. 말갈족 때문에. 그래서 흑수말갈이 당과 직접 연결을 시도했기 때문에, 당과 연결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피지배층이 말갈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갈족이 민족이 하나가 아니에요. 부족이 여러 개니까. 근데 이 중에서는 말 잘 듣는 말갈도 있고 말 안 듣는 말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말 안 듣는 말갈 애들이 흑수말갈이에요. 얘네들이
발해를 통해서 원래는 뭐 당나라랑 뭐 교류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이 발해를 무시하고 당나라와 직접 연결, 교류 하려고 하니까 너도 나빠, 당나라 너도 나빠, 말갈 너도 나빠 다 응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당나라의 산둥반도를 발해에서 쳐들어갔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장문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발해 당나라가 공격을 당한 거죠. 그게 바로 무왕 때. 자, 무왕은 그래서 주로 무술 무예 주로 싸워. 공격 이런 왕이 바로 무왕이에요. 그래서 8세기 전반기의 왕이 바로 무왕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왕이 문왕이에요. 문왕은 8세기 후반. 그리고 문왕의 이름 뭐였어요? 문왕의 이름? 대흠무라고 하죠.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 문왕의 이름은 대흠무. 그래서 문왕의 이름은 대흠무. 자, 그 다음에 연호는 무슨 연호를 써요? 거기 보시면 자, 대흥에서 보력으로 바꿨다가 다시 대흥으로 오는데 우리는 대흥연호를 사용하게 된다. 자, 그러면 문왕의 업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문왕의 업적은 뭐냐? 자, 문왕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는 주로 공격, 싸움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조금 사이가 좋아져요. 그래서 당과 친선, 신라와 교류. 자, 당하고도 잘 지내고 신라하고도 잘 지내는데 당하고는 뭐 유학생도 보내고 무역도 하고 사이가 좀 되게 좋아지고 제가 친선이라고 표현한 거는 좀 더 사이가 좋고 신라하고는 뭐 막 그닥 막 하진 않지만 그래도 교류 정도는 하고. 자, 그러면 신라와 교류를 했다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어? 발에서부터 신라까지 길이 뚫려 있었어요. 우리 경부고속도로 쫙 뚫려 있는 것처럼 길이 나 있었네. 이 길을 뭐라고 하냐? 신라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라도가 뚫려 있는 걸 보고 길이 나 있어. 교류했어. 요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신라와 서로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 교류도 하고 요거 가능하다. 그래서 당과 신라와 친선 관계를 맺게 되고 여전히 돌궐과 일몰은 계속 친선. 여전히 친한 존재고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문왕 때의 대외 관계고. 자, 그다음에 문왕의 나머지 업적 볼까요? 자, 삼성육부의 체제를 정비하게 돼요. 중앙의 체제를 정비해서 이 당나라로부터 삼성육부의 체제를 받아들여서 발해도 삼성육부 체제를 정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육부의 체제 정비. 자, 그 다음에 학교를 설치하기도 해요. 학교는 주자감. 그래서 주자감을 설치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업적 중에 하나가 수도를 여러 번 옮겨요. 자, 원래 수도가 어디였어요? 발해가 세워질 때가 동모산 기슭이었죠. 자, 동모산에서 중경에서 상경으로, 상경에서 동경으로 이렇게 수도를 여러 번 옮겨 다니게 돼요. 수도를 여러 번 옮겨 다니는 건 뭐 여러 도시들을 발전시키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동경으로 옮긴 건 이 동경에서 쭉 가면 일본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일본과의 어떤 관계, 친선 이런 걸 위해서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왕들 지금 고왕 했고, 그 다음에 무왕 했고, 그 다음에 문왕 했는데, 자, 여기 도시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발해의 대표적인 수도는 상경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가버렸어? 동경까지 갔죠? 그럼 다시 상경으로 가야겠네? 그래서 성왕 8세기 말의 성왕은 업적이 딱 하나예요. 그냥 상경천도. 동경에서 상경으로 간 거죠. 동경에서 상경으로 갔구나. 그래서 동경에서 상경으로 옮긴 거는 성왕이라고 하는 우리 잘 모르는 그런 좀 약해질 때 왕이 있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8세기가 지나고 나서 한동안 신라가 좀 상황이 좀 복잡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겪고 나서 다시 발해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선왕이에요. 전성기. 이제 드디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선왕이죠. 선왕은 9세기로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역시 또 이름 알아야 되죠. 우리 이름은 뭐냐면 대인수.
자, 그리고 여기는 건흥연호를 사용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대인수라고 제가 썼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고왕이 1대 왕이죠. 아들, 무왕. 아들, 문왕. 그래서 이렇게 아들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요 대인수는 선왕은 대조영의 직계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대조영의 동생 중에 대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사대손이에요. 왜 우리도 여러분 알죠? 왜 우리가 세종대왕의 큰아들이 원래는 양녕대군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셋째 아들이 왕이 되네? 그게 세종대왕의 아들이 아니지. 태종의 아들이 셋째 아들이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세종대왕의 아들이 문왕, 그 아들이 단종. 근데 한번 바뀌죠. 단종을 제거하고 누가 왕이 돼요? 세조. 그럼 그때부터 이제 누구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세조의 아들. 그러니까 왕의 계승이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까 혼란스러운 시기가 제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때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왕의 쟁탈전 막 이렇게 지들끼리 뭔가 있어서 중간에 한번 바뀌었지. 그래서 여기는 대야발의 아들이에요. 대조영의 직계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대조영의 직계 자손이 아니고 대조영의 동생인 대야발의 사대손. 여러분 책에 제가 중간에 옆에 조그만하게 아마 써놨을걸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고 자 그러면은 전성기인 선왕의 업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선왕은 전성기, 완전 전성기. 자 그러면 전성기니까 영토도 되게 넓혔겠네. 그래서 최대 영토를 차지하게 돼요. 영토를 되게 넓혔어. 최대 영토를 차지하게 돼서 이때는 요동지방까지 전부 다 영토를 점령을 하게 돼요. 최대 영토. 그래서 최대 영토를 차지했다는 건 옛 여기 고구려 있던 자리에 생긴 나라죠. 옛 고구려의 영토를 거의 회복하게 돼요. 자, 옛 고구려의 영토를 거의 회복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영토를 넓혔으면 지방을 한번 다시 정비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방 제도를 5경 15부 62주 5경 15부 62주로 정비를 하게 돼요. 이 5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아까 봤던 뭐 동경, 중경, 상경 뭐 이런 도시들 있죠. 남경 뭐 이런 도시들 그런 도시가 바로 5경. 그래서 5경 그다음에 주요 요충지에는 이런 이제 15부를 설치하고 이렇게 도시를 정비하게 돼요. 자, 그게 바로 이렇게. 자, 그리고 이때는 굉장히 발전하던 전성기이기 때문에 영토도 되게 넓고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얘네 발해를 뭐라고 부르냐? 너네 되게 멋있구나, 잘 나가는구나. 해동성국이라고 불러요. 바다 동쪽에 강성한 나라. 그래서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쓸 정도로 발해가 잘 나가던 시기가 바로 선왕이라고 하는 왕이죠. 자, 그래서 선왕, 그 다음에 문왕, 그리고 무왕, 그리고 고왕 이렇게 4명의 왕의 업적과 대외관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21페이지 선왕까지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뭐 황제국 표방, 전륜성왕 표방 이렇게 써놨으니까 양쪽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왕이 최대 영토를 차지하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발해가 결국엔 또 망하게 되죠. 한 장 넘기시면 발해의 멸망. 자, 발해의 멸망. 결국에는 누구한테 멸망당하냐? 거란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돼요. 926년에 거란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을 시키게 되고 자, 그리고 이 자리에다가 오른쪽에 보시면 동단궁 뭐 이렇게 써있죠. 이런 거를 세우게 된다. 거란의 야유라보기가 거란의 이름이에요. 거란 사람 이름이에요. 거란 세운 이 야유라보기가 발해를 멸망시킨 후에 거기다가 그런 나라를 세웠네.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요 뭐 후발해국, 흥요국, 동단국 뭐 여러 나라들이 요 자리에 생겼지만 결국에는 다 이제 중국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발해가 멸망한 그 만주 지역에 그 뒤에 생긴 우리나라가 뭐가 있나요? 그 뒤에 우리나라 뭐 생겼죠? 발해 멸망하고 나서? 없어요. 그러니까 발해를 마지막으로 만주 지역에 기반을 둔 나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주 지역에 기반을 둔 마지막 나라인 거죠. 거기 의의가 바로 그거예요. 고구려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인데 만주를 차지했던 마지막 국가가 되는 거죠. 그 뒤는
없어. 만주를 차지한 우리나라가.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요 나중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요런 의식들, 그러니까 요 잃어버린 땅을 찾아야 돼. 요런 의식들이 남아있긴 해요. 물론 뭐 완전히 나라를 찾지는 못하지만 고려라든가 조선에서 요 잃어버린 땅을 찾아야 된다는 의식이 계속 남아있다. 민족의식이 남아있다는 거. 이제 그런 게 발해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 그 다음에 발해의 대외관계. 요건 우리가 왕들의 업적하면서 같이 한 거예요. 그냥 체크만 할게요. 당과의 관계는 안 좋았죠. 무왕까지 안 좋았죠. 그러다가 어느 왕 때 좋아져요? 문왕 때. 괜찮아지죠. 문왕 때 교류, 친선, 유학생 파견하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생들 중에 빈공과 당나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있어요. 여기에 막 합격생 나오고 이렇게도 하자. 빈공과 읽어보시고. 신라하고는 또 처음에는 교류 안 했죠. 적대 관계였었다가 나중에 문왕 때 역시 친선 관계를 맺기도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신라에서 발해를 쳐들어가기도 한다. 그게 우리 신라로 따지면 성덕왕이었어요. 아까 우리 신라 할 때 성덕왕 때 발해를 공격하기도 했었어. 그게 이제 앞에서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대립관계 봅시다. 그러면 발해와 신라가 계속 사이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경쟁관계를 이루기도 하는데 이 경쟁을 했던 내용이 거기 보시면 쟁장사건과 등재서열사건. 쟁장사건이라고 하는 건 발해랑 신라랑 당나라에 사신이 파견됐는데 제 신라가 좀 약해지고 발해가 성장하니까 발해에서 신라보다 우리가 더 위에 앉으면 안 돼요? 이렇게 요청한. 그러니 당연히 까이죠. 당나라한테 까이긴 하는데 그게 쟁장사건. 자리를 윗자리로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가 까인 사건이 쟁장사건이고 그 다음에 등재서열 사건은 그런 거예요. 빈공과라고 하는 시험이 실시가 됐는데 그중에 대부분의 합격생은 다 신라에서 나와요. 그런데 발해에서도 한 10명 정도의 합격생이 있을 걸로 추정. 그래서 이제 발해에서도 합격생이 나오는데 자, 이때 거기 보시면 당나라에서 신라 최연희가 발해의 오광찬보다 빈공과 등재의 석차가 앞서자 오소도의 아들의 석차를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 석차 좀 우리나라 애들 석차 좀 올려주면 안 돼? 그렇다 까인 사건. 역시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발해와 신라가 경쟁 관계였다. 지금 대립하고 있다.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쟁장 사건과 등재 서열 사건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의제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당나라 입장에서는 발해와 신라가 경쟁하는 게 좋을까요? 사이가 좋아지는 게 좋을까요? 얘네 경쟁하는 거. 둘 다 안 세졌으면 좋겠어. 당나라 입장에서는. 그럼 당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을 붙여야 돼. 그게 이의제이예요. 니들끼리 싸워. 막 싸움 붙여. 힘 약해지게. 당나라는 일부러 그런 정책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이의제이 정책을 통해서 당나라는 신라와 발해가 다 약해져 버려라.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런 정책을 실시하기도 했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는 그냥 쭉 절친. 일본하고는 교류를 많이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보시면은 발해 기록 문헌이 뭐냐면 발해를 우리나라 역사로 기록한 발해를 쓰긴 썼지만 뭐 중국의 역사로 기록하거나 이런 책들이 많거든요. 여기 나오는 책들 중에 발해를 우리나라 역사로 기록한 최초의 서적이 거기 보시면 제왕운기라고 하는 서적이에요. 중간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최초로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해서 저술하였다. 그래서 제왕운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요거는 고려시대 책이니까 뒤에 가면 다시 나와요.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러분하고 발해까지 시간이 좀 오버되긴 했는데 발해까지 정리를 했고요. 다음 주에 와서 이제 고대의 통치 체제는 좀 간단하거든요. 요거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고대의 경제, 사회, 문화 해서 고대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